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뉴스 리듬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에 울산시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이번 수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진 기획수사라고 비판을 하고 선거 개입을 입증 못하면 책임지겠느냐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부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어제 일괄 기소했습니다. 다음 주 검찰 중간 간부 및 평검사 인사이동과 또 4.15 총선을 앞둔 청와대 망신 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창업주인 안철수 전 의원이 손학규 대표와의 지도체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탈당했습니다. 정계 복귀 후 정치권을 주목을 받고 있는 안전위원회 향후 행보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토크합니다 시간은 3040 세대 주도의 실용정당을 표명하면서 기본소득 도입을 캐치프레이즈로 오는 총설 준비 중인 시대정신 이원재 공동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뉴스리듬팀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주요 뉴스를 선별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실시간 뉴스 종합 터널 시스템 뉴스통에 이 시각 어떤 뉴스들이 올라와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지난 4.16 지방선거 당시에 6.13 지방선거 당시에 울산시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이번 수사가 분명하게 기획된 기획수사라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검찰을 향해 선거 개입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지겠느냐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임 전 실장의 출석 장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과거에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죄를 받기까지 3년 가까이 말하기 힘든 고통을 겪었습니다. 검찰이 하는 업무는 그 특성상 한 사람의 인생 전부와 그 가족의 삶을 뿌리째 뒤흔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그 어떤 기관보다 더 신중하고 절제력 있게 남용함이 없이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번처럼 하고 싶은 만큼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해대고 부르고 싶은 만큼 몇 명이든 불러들여서 사건을 구성하고 법조문 구석구석 들이대면 몇 명이든 누구든 기소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에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 8개월이나 덮어뒀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그 기획이 그럴듯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못하면, 입증 못하면 그땐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책임도 지는 것입니까?
예, 지금부터는 이 사건을 취재 중인 취재 기자와 함께 직접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향후 수사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조팀 최영지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네. 뭐 현장에 현장음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육설도 나오고 상당히 좀 주변이 아주 시끄럽군요. 네. 오늘 오전 10시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계 은퇴까지 선언을 했다가 다시 이번에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는데 검찰 피의자 출석으로 먼저 화면에 나오게 됐어요. 이거 기소가 되겠습니까? 네, 일단 검찰은 어제 무더기로 청와대 관계자에 대해 기소를 진행을 했었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소환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소환을 진행하고 이제 총선 이후에 그 선거의 그런 영향 여부를 고려해서 총선 이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4월 총선 이후에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을 한다. 네, 근데 지금 임종석 실장은 피의자 신분 아닙니까? 네, 그럼 입건이 됐다는 얘기고 네, 입건이 됐으면은 기소 가능성이 높을 텐데 네. 지금이 1월 말 4월 총선이면 석 달 뒤인데 이거 야권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검찰이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일단 검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기소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그 13명에 대해 기소를 하는 것은 그 청와대 한명수사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게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혐의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일단 뭐 기소를 하겠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 앞으로 총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선거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예. 네. 거의 뭐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보이는데 임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오늘 소환에 나와서도 그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했기 때문에 일단 뭐 다음 주에 검찰 인사도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수사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 전 실장에 대한 혐의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결과 상당 부분 확증을 가지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기소는 분명히 보이지만은 총선 이후에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정적인 고려를 한다고 봐야 할까요? 석 달이면 적지가 않은 네. 그런 기간인데요. 네.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까지 해온 기조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 어쨌든 검찰 스텝이 좀 또 꼬이는 것 같습니다. 하명 수사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울산시장 선거에서 이제 부당하게 개입을 했다는 고발 사건이 이제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 어제는 청와대가 이번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검찰이 13명을 일괄 기소했죠. 네. 저녁 때 갑자기 이렇게 기소를 하는 경우가 좀 많지는 않은데 누구누구가 기소가 됐습니까? 네, 어제 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전격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그 대검 간부회의가 끝나고 바로 이런 기소 결정이 났었던 걸로 네, 확인됐고요. 네. 그 기소 인물은 그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그리고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인데 저도 당시 자료를 받고서 13명이 불구속 기소라고 나와 있어서 되게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검찰은 그 송철호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운하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송병기 부시장은 청와대 관련 비위 정보를 제공을 했다고 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지금 적용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첩보를 청와대에서는 울산경찰청에 전달했다고 보여서 백원우와 박형철 전 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예. 저희가 그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주요 혐의자 중에 피의자 중 이게 기소가 됐으니까 피고인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겠죠. 8명 정도를 저희가 추려서 그래픽을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 송철호 울산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어 있고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21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추가로 되어 있군요. 다음에는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당시에 울산지방경찰청장 치안감을 했었는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가 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청와대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되고 있고 박형철, 한병도 이런 청와대 인사들도 같이 기소가 됐죠. 장완석 전 대통령 비서실 균형발전 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박형철 전 비서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은 그 유재수 씨의 그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또 추가로 서울 동부지검에서 기소를 했죠.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아마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과 같이 고려를 해서 재판부에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공소유지의 편의성을 위해서. 근데 어제 그 박형철 비서관에 대해서는 조금 검찰이 봐준 기소를 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주범으로 한 것이 아니라 조국 전 법무부 다시는 이제 뭐 민정수석이었습니다만 조 전 수석과 백원우 비서관 그리고 세 명이서 합의를 하긴 했으나 그래서 이제 공범이라고는 하지만 설명을 보면 그 공소장을 보면은 약간 좀 그 다른 사람보다는 혐의가 좀 약하다 이런 뉘앙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공소장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따로 뭐 설명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9명 공직선거법 위반, 울산시장 선거에 부당 개입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황우라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소환도 없이 기소를 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 최강욱 비서관도 소환이 없이 물론 이제 소환에 거부를 했지만 소환 조사 없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법무부와 대검 간의 그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황 전 청장 같은 경우에도 1년 8개월 전에 고발이 됐으나 지금까지 뭐 검찰에서 아무 연락이 없다가 이제 총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총선 출마 선언 이후에 바쁜 일정이 시작되니까 이제 와서 검찰이 출석을 하라고 하는데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서 이제 물론 출석 의사는 있으나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서 뭐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지금 상황인데요. 근데 뭐 이렇게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소환 조사 자체를 건너뛰고 기소를 강행한 것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이고 문제가 많다는 내용을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또 이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일단 뭐 황 전 청장에 대해 최소 4번 정도 소환 통보를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 특정한 이유를 대지 않고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 총선 출마 준비 일정 가지고만 이제 바쁘다는 이야기였고 출석 의사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뭐 버티기식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황 전 청장 얘기는 내가 지금 21대 총선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걸려 있으니 빨리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는 나오겠다. 이렇게 이런 취지에서 검찰에다가 오히려 출석을 통보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출석 통보가 없었다는 것이 황 전 청장의 주장이고 검찰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린 4번이나 지금 당신에게 통지를 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다면서 안 나오지 않았냐? 불출석하지 않았냐? 이렇게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두 부분의 그러니까 지금 뭐 법조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황 전 청장의 뭐 캠프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나름대로 취재하는 그런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지 않을까 이게 팽팽하게 갈리고 있나요? 네, 일단 뭐 근데 맞다고 보이는 것은 황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정 때문에 지금 소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건 맞는 것 같고 예. 검찰 역시 소환 통보를 하는 것은 맞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그 소환 일정에 응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주관적인 해석으로 보이고 있어서 예. 네, 일단 뭐 어찌 됐던 지금 기소가 된 상태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는 뭐 서로 얘기가 아주 틀리는 건 아니지만 네. 완전히 반대되는 서로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해석의 여지가 좀 있겠군요. 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정경심 전 동아대 교수 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황운하 전 청장까지 이 기소를 할 때 소환 없이 기소하는 예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계속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최 기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저도 취재하면서 봐왔던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이게 정말 일반 국민의 사건에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정말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이라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네. 근데 뭐 일단 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보자면 그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 저번 최강욱 비서관 때 반대를 하면서 계속 그 결재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송경호 3차장이 이제 좀 무리하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좀 총대를 메고서 기소한 것이라는 거에 되게 지금까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검의 법무부는 그런 뭐 사건 처리에 있어서 불협화음이라든지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뭐 수사 심의를 뭐 개시한다든지 아니면은 검사 내외부 협의체를 동원을 해서 좀 의견 조율을 하라고 했었지만 뭐 대검은 여기에 아직까지 입장을 뚜렷하게 내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최 비서관 때와 이번 황 전 청장 같은 경우에 조금 의견이 다른 것은 예. 그 황 전 청장은 어제 그 대검 회의에 많은 간부들이 이제 수사 관계자들이 참여를 했었고 물론 뭐 소환을 하진 않았지만 그 이성윤 지검장 빼고는 기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번 기소에 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마지막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기소에 대해서 사실은 반대 의견을 계속 네. 이거 근데 뭐 윤석열 패싱이다, 이성윤 패싱이다 이런 얘기가 또 같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누가 패싱 당하는 겁니까? 이번 기소 말씀이신가요? 예, 이번에 그 울산시장 이것만 가지고서 우선 얘기를 해보죠. 네. 일단 뭐 패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오바된 것 같고요. 네, 정확한 왜냐면은 표현이 아닌가 봅니다. 네, 왜냐면 회의에서 각자의 의견을 다 들어서 뭐 찬반을 지금 거쳐서 이번 기소가 나온 거기 때문에 뭐 네. 누군가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든지 뭐 결재가 없었는데도 기소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이고요. 근데 다만 그 이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기소 의견에 반대 의견을 표명을 했었고 그 법무부에서 발표했던 것과 같이 그 사건 처리에 있어서 뭐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는 방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했다고 보여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의견이 이렇게 모아지지 않은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의견 제출 그러니까 이의 제출, 의견 제출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기소에 관련해서 또 냈었고 이것이 뭐 패싱이냐 아니면 뭐 검찰 학살이냐 이런 입장에서 시각에서 그 접근하는 방법이 지금 뭐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검찰개혁 입장에서는 자기 의견을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신선하지 않은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준비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최 기자가 다시 한번 나와줘서 잘 설명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의 창업주인 안철수 전 의원이 손학규 대표와의 지도체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독자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위원회 향후 행보에 대해서 한동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창업주인 안철수 전 의원이 손학규 대표와의 지도체제 갈등으로 당을 탈당했습니다. 정계 복귀 후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안 전 의원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 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비통한 마음으로 바른미래당을 떠난다라며 탈당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안 전 의원은 어떤 질의응답도 받지 않고 거취에 대한 언급을 삼갔습니다. 다만 안 전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실용적 중도정당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진다면 한국 사회의 기득권도 혁파할 수 있다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안 전 의원이 신당을 창당한다 해도 현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안철수계 의원 가운데 지역구 의원은 권은희 의원이 유일하고 모두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의 제명 없이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안 전 의원 중심의 신당은 의원수 1명의 신당으로 총선 기호에서 뒷번호에 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현실적 면을 고려했을 때 안 전 의원의 신당이 큰 파급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선거법의 영향으로 신당이 우후죽순 생기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안 전 의원이 신당 창당에 나선 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차선의 선택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도 보수 통합을 목표로 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 합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상당히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이 감염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자치구 단체인데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의 각 25개 자치구에서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증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홍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시 자치구도 비상 대응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29일 시장구청장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현안과 자치구 조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높은 중국 여행자에 대해 자치구의 밀착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대림이동 관할 자치구인 영등포구는 대림동을 중점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중국어 현수막을 걸고 홍보 전단을 배부했습니다. 손소독제 2,000개와 마스크 1만 개를 나눠준 데 이어 대림일동에 선별 진료소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명동과 동대문 시장 등 관광명소와 호텔이 밀집한 중구는 71개 숙박업소와 비상연락망을 개설했습니다. 1일 2회 점검을 통해 이상 징후가 있는지 모니터링 중입니다. 중구 공무원 가운데 중국어 능통자를 보건소로 파견하고 질병관리 수칙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문자 등도 전달했습니다. 시는 자치구가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167억 원을 집행합니다. 이와 함께 중국인 다수 거주 지역 임시선별 진료소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34억도 풀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29일부터 31일까지 7개 구에서 예정됐던 예산 설명회 일정은 잠정 연기됐습니다. 뉴스토마토 홍련입니다. 오늘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중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망자는 170명, 확진자는 7,71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확진자는 1,737명, 사망자는 38명이 늘었습니다. 다행히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에 대한 보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늘 중국 우한 지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전세기로 데리러 오려고 했던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게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다. 일정이 당초 예정보다 좀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백주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백 기자. 네, 복지부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예, 하루 새에 또 사망자와 추가 감염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군요. 국내 현재 공식적으로 어떤 상황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네, 다행히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는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내 확진자는 4명이고 이들을 제외한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183명, 이 가운데 28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이날 새벽 현재 중국 전체 31개 성에서 우한 폐렴의 누적 확진자는 7,711명, 사망자는 17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날 대비 확진자는 1,737명, 사망자는 38명이나 늘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1,370명이 매우 위중한 상태입니다. 확진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 수가 8만 8천 명을 육박하는 가운데 청정 지역으로 여겨졌던 티베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중국 전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접 국가인 북한과 몽골은 우한 폐렴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만약 세계보건기구가 우한 폐렴 사태를 비상사태로 선언할 경우 인접 국가의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 관련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확진자 가운데 1,370명이 위중한 상태다. 이 상당히 도대체 갈피가 잡히지를 않고 있군요. 지금 우리 교민을 이송하기 위해서 오늘 밤 내지는 이르면 오늘 오후에 전세기가 출발할 것이다. 이런 정부 발표가 어제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일정이 왜 바뀌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 오늘 낮에 중국 우한으로 떠날 예정이었던 전세기의 운항 일정이 바뀌어 오늘 밤 9시에 출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한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오늘 이른 새벽 2차례 우한에서 출발 예정이었던 전세기의 일정이 변경됐다고 긴급 공지했습니다. 다만 전세기 운항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고 중국 측의 비행 허가가 변경되면서 일정이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변경된 일정에 따라 우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최대한 조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들은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의 공무원 교육시설에 격리 수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임시생활시설이 운영되는 지역 주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정부가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백 기자, 지금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교민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이제 충북 진천과 또 다른 지역에서 수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지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황이 정리되고 있습니까? 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혼란스러운 내부 상황과 타국 전세기 투입 일정 등을 조율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전세기를 띄워 교민을 수송한 일본의 경우도 중국 당국과 협의가 늘어지면서 당초 계획했던 전세기 출발 일정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정부도 군용기를 통해 우한에서 자국민을 데려올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좀 늦춰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여타 국가가 한꺼번에 자국민 이송에 나선 것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서 교민 이송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중국과의 교섭 과정에서 우리나라 전세기 편수가 2대에서 1대로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복지부 상황실에서 뉴스토마토 백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교민 이송에 좀 비협조적이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일본과 미국, 호주 같은 경우도 중국 우한에서 자국 국민들을 전세기로 이송을 했지요. 지금 중국 현장에서는 각국에서 본인들의 자국의 국민들을 이송하는 그런 절차가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일정에 여러 가지 좀 차질이 생기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전세기를 통해서 오늘 9시쯤에 아마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상황이 좀 유동적이긴 하지만 오늘 9시쯤에 출발을 한 대 정도가 출발을 해서 이들이 돌아오면 우리 교민들이 돌아오면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 공무원의 격리 수용될 것이다. 이런 것이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지금까지는 정책부의 백주아 기자가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현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선업 하도급 갑질이 이제는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10년이 다 돼갔는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피해 구제를 받을 길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내도 공정위가 제재를 가해도 속수무책인데요. 결국에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소영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도급 업체였던 경부산업의 한익길 대표는 2016년 못 받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패소했습니다. 이유는 증거 불충분, 애초에 시공을 먼저 한 뒤 형식적으로 작성한 허위 계약서였기 때문에 선시공 후계약, 대금 후려치기 등의 피해를 증명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대부분의 협력사들이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해도 그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행정소송에서 대형 로펌 김앤장을 방패로 공정위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현대중공업에도 과징금 208억 원 등의 제재를 했지만 현대중공업도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다음 달 나올 삼성중공업 심판 결과에도 별다른 기대를 걸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결국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입법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도급법을 보다 정교하게 개정해 조선업 하도급 갑질 피해를 막자는 겁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김남주 변호사는 계약서의 최대한 상세 내용을 기재토록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업은 대형 조선사가 작업 물량을 시간으로 환산해 대금을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물량을 시간으로 환산하는 지수인 표준품셈 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 객관적인 통상 하도급 대금과 손해배상액을 추정하는 규정을 넣자고 제안했습니다. 별도의 용역기관이 산정한 대금이나 조선 3사의 거래 대금을 비교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하도급 대금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가격 후려치기가 있었다면 얼마만큼 이뤄졌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인멸 등 공정위 조사나 법원 소송을 방해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은 하도급 거래 분쟁이 발생할 때 대형 조선사가 직접 불공정 거래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의무를 지게 하기만 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업 하도급 관행을 직접 현장 조사하기도 했던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업 사내 하도급만큼은 하도급법이 아닌 노동법상 파견업종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조선업 사내 하도급 업체들은 대형 조선사에 용역을 공급하기만 할 뿐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의 출근 시간과 휴식, 휴가까지 모두 대형 조선사가 통제하고 업무 지시도 내립니다. 이에 노동자들도 현재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다투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사내 하도급 소속이던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도급이 아닌 파견 근로자로 인정하긴 했지만 얼마 전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1심에서 패소해 결과를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옵니다. 20대 국회에는 아직 41건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총선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21대에서라도 논의를 이어가려면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최서윤입니다. 예, 오는 21대 총선은 반문이냐 아니면 야권 심판이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변경된 선거제도 관련해서 여러 새로운 정당들이 진출을 하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총선의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정당들, 여러 새 정당들이 나오면서 군소정당 난립이라는 그런 비하 발언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개개를 보면은 또 새로운 정치적인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작은 정당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3040 세대의 실용정당을 표방하면서 기본소득 도입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있는 시대정신 이원재 공동대표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대전환의 이원재입니다. 네. 방송 첫 출연이신가요? 저희 방송은? 이 방송 처음입니다. 예.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참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예. 뉴스토마토 홈페이지라든지 지면과 같이 이 인터뷰는 다뤄지기 때문에 그 지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은
아주 그 잘생긴 이원재 공동대표의 얼굴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대전환.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뭡니까? 제일 먼저는 60대, 70대가 이끄는 정치에서 30대, 40대가 이끄는 정치를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정쟁 대신에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 가지고 토론하는 정치를 좀 해보자는 것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정당이 어떤 이 이념이나 자기 주장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이 들어와서 토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플랫폼 정당을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원재 대표께서는 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를 하신 적이 네,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은 시대전환 같은 경우에는 경제 문제에 좀 전문성이 있다고 할까요? 예, 저희들이 전문가 집단인데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크게 두 축이 제가 이제 공동대표 맡고 있으니까요. 예. 제가 맡고 있는 경제 분야하고 그리고 아주대 통일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조정훈 공동대표가 이끌고 있는 이제 통일과 이 국제관계에 대한 분야 이렇게 두 가지는 좀 저희가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과 경제. 네네. 통일 같은 경우는 미래고 경제는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현실과 미래를 3040 세대가 주도해서 바꿔보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시대전환이라는 이름이 정당 이름으로 이해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당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저희가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예. 들면 스페인의 포데모스, 우리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 개의 가치를 가진 뭐 녹색 환경이라든지 뭐 또 노동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여러 개 가치를 가진 정당들이 모여서 만든 연합체가 포데모스인데 그 정당이 스페인 선거에서 굉장한 돌풍을 일으켜서 지금 주요 정당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네트워크를 이뤄서 이야기를 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선거를 통해서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플랫폼이 예. 되겠다. 이런 정신에서 일단은 시대전환이라는 기존 기성정치와는 전혀 다른 이름을 예, 아주 가지게 새로운 됐습니다. 접근이네요. 그러니까는 시대전환이라는 터미널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여러 당 네네. 내지는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여러 가치가 교차하고 통과하고 그런 터미널, 포털 역할을 하겠다 이런 네. 취지 때문에 정당이라는 당을 안 썼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기성정당들이 지금 너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산업화 민주화 시대의 이 정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우리 사회 굉장히 발전해서 미래와 관련된 정치, 사회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진입장벽 때문에 원내 진입을 못해요. 플랫폼을 통해서 같이 한번 진입을 해보자. 이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은 기존 정치에는 기존 정치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다시 정리를 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최근에 귀국한 안철수 전 의원의 주장과도 어떤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인들도 그런 가치를 추구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잘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의 전환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과 기존 정치의 문제점, 철학 이것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하느냐라고 저희들은 누가 생각합니다. 하느냐? 예, 과거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이 이끌어서는 이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원래부터 세력과 정쟁으로 정치를 하던 기성 정치인들은 이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생활인들, 자기 전문 분야에서 10년, 20년 동안 조직 생활하고 사업하면서 이 생활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이뤄서 일을 진행할 때 진짜로 플랫폼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기존의 정치는 국민들 동원하는 정치고 권력자들이 히어로가 되어서 자기가 이끌고 가는 정치이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안철수 예. 대표가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 내용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본인이 히어로가 되려고 해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해주신 김에 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새 정당들이 나오고 보수 같은 경우는 대통합을 지금 또 한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과 결별을 선언을 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걷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시대전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당과 혹은 그러니까 새로 같이 나오고 있는 당 내지는 새로운 세력 내지는 철학을 같이 하는 기존의 당 연대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플랫폼을 지향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가치와 비전에 공감하는 분들은 다 저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 예를 들면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로
기본소득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사실 보장돼야 된다는 예. 것하고 그리고 기업과 산업이 혁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하고요. 예. 그리고 통일을 낭만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북한을 엄연한 이웃나라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예. 공감하면 수평적으로 우리 네트워크 안에서 같이 할 생각이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컨대 지금 뭐 군소정당이라는 것 좀 멸칭인데요. 작은 정당이나 가치지향적인 청년정당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트워크 예.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기성정당들은 본인이 나서서 우리를 흡수 영입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절대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겁니다. 예. 같이 이 네트워크 안에서 같이 활동해서 이 변화를 만들어내자. 그러면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아까도 모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가장 큰 차이점, 기존과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여러 이제 새 정당들이 나온다는, 다시 말하면 제3 정치 세력의 출현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큰 전환점이라고 또 이해가 됩니다. 제3의 정치 세력 출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는 뭐 제1의 정치 세력이 됐으면 싶은데요, 사실. 예. 어쨌든 선거법 개정으로 우리 의회 정치가 굉장히 큰 변화의 첫 번째 걸음을 이제 걷게 됩니다. 네. 이번 총선이 저는 그 작은 반발짝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 끝점은 뭐가 될 거냐면 여러 개의 정당이 경쟁하는 유럽식 의회 정치가 될 겁니다. 예. 그러면 다양한 가치, 뭐 기독교 민주당, 사회민주당, 뭐 노동당, 보수당, 녹색당, 뭐 이런 다양한 가치 정당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예. 이번 총선이 아마 그 처음일 거라서 사실은 기존의 거대 양당이 지배하는 의회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럽 쪽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현주 의원이 최근에 그 미래를 향한 전진 4.0이라는 이런 당을 하나 또 창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긴 프랑스의 이 진보적인 정당의 이름을 좀 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의 성격은 정확히 규정을 못하겠습니다만 새로 당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유럽 쪽에서 벤치마킹하는 그런 경우가 좀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기존 영미 또는 일본, 독일 여기서 탈피돼 가지고 새로운 제3의 정치 세력, 이 새 정당들이 되겠습니다. 젊은 정치 세력들. 유럽에 이렇게 그 벤치마킹을 하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거대 양당제와 대통령제를 가지고 거대 양당이 쭉 서로 증오하면서 경쟁하다가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승부가 한번 갈린 다음에 예. 다시 이 정계가 개편되고 이거 계속 반복되어 온 정치가 우리 정치였거든요. 예. 근데 작년 연말에 이 패스트트랙으로 나온 선거법 개정으로 본질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예. 이제는 그 싸움이 아니고요. 나의 생각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회에서 정당을 이루고 그 대안을 가지고 경쟁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뭐 독일식 정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런 방향으로 이미 한 걸음 디뎠기 때문에 다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성 정치인들이 그걸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성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증오에 기반해서 국민을 동원하는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저희처럼 사실은 생활을 하다가 대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나라 이 국회 판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오에 기반한 국민 동원 정치를 끝내겠다. 이번 선거에서 중심 공약이 아까 모두에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대북관계 기존의 정치가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통일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정부 부처를 만들겠다. 이거 정확히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리나라 헌법에 굉장히 비현실적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예. 북한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우리 헌법 자체가 지금 북한을 우리나라로 보고 있거든요. 한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은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민족으로 보고 접근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우리는 북한은 엄연히 이웃 나라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인정을 해야 평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통일부도 평화부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말씀하시죠. 그러면 대북 지원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대북 투자로 바뀌는 것이 옳고요. 경제협력의 중심이 투자로 옮겨갑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대남 비방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당당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죠. 이웃 나라가 그렇게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방을 한다면 우리가 참지 않을 거잖아요. 그것처럼
당당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다음 세대의 남북 관계에 대한 생각이라고도 봅니다. 그런데 북한을 이웃 나라로 본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독립된 국가,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그런 국가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분명히 헌법에는 북한도 우리 나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요. 대법원 판례도 우리의 나라라는 것은 뭐 부정하지 않고 있고 다만 평화 통일을 함께 가기 위한 동반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북한을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국가라고 규정을 한다면 당의 공약이 헌법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 국민들의 인식을 보면요. 젊을수록 뭐 40대 이하로 내려가면은 북한을 우리 국가라고 답변하는 분들은 사실상 거의 없고요. 예. 북한을 우리 민족이라고 대답하는 답변도 2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또 같은 국가를 형성해야 된다는 법은 또 없습니다. 유럽 같으면은 이제 여러 다른 민족들이 한 국가를 형성하기도 하고 한 민족이 다른 국가를 형성하기도 하죠.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가 갖고 있는 생각에 맞춰서 문법을 좀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할 수는 없겠지만 오랜 기간을 거쳐서 현실에 맞게 법제도를 뜯어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대표께서는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속하지 않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정리가 좀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요. 기본소득제 공약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치 실현이 가능하겠습니까? 기본소득제는 저희가 이 재정 시뮬레이션까지 다 했고요. 당장 내년부터라도 월 30만 원씩 도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예. 사실은 이게 돈을 그냥 준다 이런 이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이 지금 국민 소득이 1인당 3만 달러가 되어서 연간 3,600만 원 평균적으로 다 갖고 있는 나라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직도 아사하는 분들도 나고 일가족 동반 자살하는 분들도 나고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계속 생기는데요. 이렇게 되지 않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제 표현이라고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먹고 살 걱정은 없어야 한다. 먹고 살 수는 있어야 한다.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제도가 기본소득제도이고요. 예. 그게 있다면 청년들이 무작정 공무원 시험에 달려들기보다는 모험하고 스타트업을 차리고 창업을 하고 이런 이 모험적인 선택도 할 수 있게 되고 빈곤도 예. 해결되고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재정은 사실은 그 소득세제하고 세제를 좀 개편하면 새로운 세금을 만들지 않고도 사실 낭비된 예산을 줄여서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소득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구체화가 되는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중심 공약이 기본소득제 도입하고 그다음에 대북관계의 세 전환 재편입니다. 이것 외에 또 중요 공약을 시대전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창당 선보식에서 밝혔던 중요 공약 중에 하나는 정부의 혁신인데요. 네. 저희는 정부 과잉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모든 영역에서 정부가 갑이고 민간이 을인 상황이 지금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예. 정부 내부의 조직을 확실하게 개혁을 해서 이 상황을 뒤집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 하나는 정부 공무원이 지금 호봉제 계급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아래로 들어가서 위로 쭉 올라가면서 중간에 사고 나면 승진 못하는 체제라서 아주 경직돼 있어서 민간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안 받아들이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짜여져 있는데 예. 이 호봉제 계급제를 폐지하고 정부의 문을 열어젖혀서 개방형 공직자들 많이 받아서 직장에서 몇 년 일하던 사람들이 경력 가지고 사실 공무원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개편해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예.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플랫폼 정부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요.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시민 공론장을 통해서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검증을 받기도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창당 선포식이 최근에 있었죠. 네, 언제 있었습니까? 1월 22일에 1월 22일. 네. 한 일주일 전인데 이때 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의 대표였습니까? 예전에 이제 예전에 전 대표이고요. 전 대표셨죠. 김종인 전 대표는 1월 15일에 저희가 연 세미나에 오셨었습니다. 세미나에 네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2016년에 하신 분인데 지금 언론에서는 김종인 전 이사장이 시대전환을 지지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면 제가 김 전 대표께서 시대전환을 지지 선언하신 겁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이 대표께서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나중에 또 그 무실 가능성도 있습니까? 시대전환에서? 그러니까 1월 15일에 오셔서 정확히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예. 저희가 이제 그날은 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저희들이 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대표께서 또 이 발제를 같이 해주셨는데 예. 우리 모인 저희들을 보고 이런 30대, 40대가 이번 총선 다음 대선까지 이끌고 가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네. 여기에 굉장히 큰 희망을 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지금 기성 정치권에는 희망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건 저희는 굉장히 격려가 되는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뿐만 아니라 윤여준 전 장관이라든지 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뭐 이런 분들이 또 그 다음에 저희 창당 선포식에 오셨었고요. 예. 또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이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 시대전환에 어떤 지분을 갖고 계시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지지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셨던 것 지분 뭐 그런 이해관계를 말씀하신 적은 없고요. 예. 이제 지지하고 지원한다는 말씀을 이제 저희 행사 와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죠. 예. 기존 정치에 대한 문제점, 비판점을 정확히 잘 캐치를 하고 있구나 시대전환이. 네네. 그리고 지금 새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철학은 상당히 눈여겨볼 만하다 이런 취지 아마 발언이셨던 걸로 이해를 하고 맞습니다. 있군요. 김종인 전 대표가 그리고 2016년에 민주당 대표하실 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소득세 필요성을 국내 국회에서는 최초로 예. 아마 연설에서 또 언급을 하셨을 겁니다. 예. 뭐 그런 연관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직접적인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의석수를 몇 석까지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는 원내교섭단체가 목표인데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해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우리를 플랫폼으로 삼아서 사실은 지금 흩어져 있는 많은 이 정치 실험들, 청년들의 실험, 그리고 이 환경 녹색의 실험, 그리고 기본소득의 실험 이런 실험들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같이 원내에 진입해서 예. 미래와 관련된 의제가 다음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성적으로 논의되도록 하자. 더 이상 정쟁하지 말고 예. 대안을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게 저희들의 기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모셔서 오늘 다 못다 하신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원재 시대전환 공동대표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 창당을 하셨거나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작은 정당, 시작하는 정당들께서는 저희 뉴스리듬에 언제든지 출연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얘기를 어떻게 전하느냐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겠죠. 선거법을 준수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정적인 철학이 국민들이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리듬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로지 진실이 이끄는 대로 저희는 매 순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